항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이 수동이동, 평형, 그리고 능동이동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동에서 확산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동이동 중에 단순 확산은 지용성의 물질, 그리고 세포 안팎으로 농도차만을 가지고 그 농도차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분자수의 증가로 단순 확산이 일어납니다. 즉, 이동하려고 하는 분자수가 많을수록 농도차가 커지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방이중막을 쉽게 통과하는 물질들은 이러한 단순 확산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물질들은 특별한 운반체나 혹은 이온 통로를 이용합니다. 이것을 바로 촉진확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운반체를 이용한 촉진확산은 물론 이온 통로를 통한 촉진확산과 마찬가지로 수용성이면서 분자량이 매우 큰 물질들이 이 운반체나 혹은 이온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운반체는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물질만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운반체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특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만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로 변형되기 때문에 아무 다른 물질을 함부로 이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특이성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통로 확산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방 이중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이 특별하게 이온 통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촉진 확산입니다. 특히 이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들은 이온과 같이 작은 물질로서 각각의 이온들이 물과 함께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 또 하나 특별하게 물의 경우는 물 통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물만 흡수할 수 있는 혹은 물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물에 대한 이동 형태는 우리가 신장, 콩팥에서 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 몸의 체액량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소변의 양을 결정할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변의 양을 제한적으로 차단시킬 때 콩팥을 통해서 나중에 물이 몸 안으로 재흡수됩니다. 이때는 특별하게 물만 흡수할 수 있는 물 통로를 통해서 물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이온 통로는 운반 단백질 통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채널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이온의 포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이온 통로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온 통로는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닫혀 있다가 자극이 주어지면 이온 통로는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 작동한 이온 통로는 이온 통로를 열어주었던 자극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면 열리고 자극이 사라지면 닫히는, 그래서 오픈되고 자극이 사라지면 클로즈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온 통로를 열 수 있는 자극은 이 이온 통로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이 와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역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치를 뛰어넘는 자극이 와야지만 이온 통로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온 통로는 아무 물질을 다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온 통로가 되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이온 통로가 정해져 있는 물질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는 나트륨만, 칼륨의 이온 통로는 칼륨만 특별히 골라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일단 확산을 잘 일으키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사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분자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온도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동하려고 하는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동이 잘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이 이동하려고 하는 물질의 닿는 단면적이 넓을수록 이동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수동 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한 이 5가지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비교하자면 이와 같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수용성의 물질을 한번 운반시켜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용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쉽게 확산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 이중막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농도로 그 농도차에 비례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에 반해 촉진적인 확산은 특별히 운반체나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운반체나 이온 통로의 개수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질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나 이온 통로의 개수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는 용질의 이동 속도도 무한정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질 이동 속도의 최고값을 갖는다라고 설명하지요. 또 하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 농도차가 증가하더라도 이동 속도, 즉 단위 시간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물질의 그 분자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많은 물질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포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촉진확산의 경우 운반체의 개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동 물질과 결합해서 그 운반체가 포화 상태를 이루면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이동하려고 하는 이동 물질의 포화를 이루거나 혹은 이동 속도의 최고값을 갖는 그러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물은 삼투압을 이용해서 세포막 내에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농도가 다른 두 개의 액체를 용질의 통과 없이 용매 통과만 가능한 반투막으로 나눠봤을 때 두 액체에서 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의 분압 자체가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삼투압은 용질의 삼투농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로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비투과성 용질의 삼투농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용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삼투압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조건으로 봤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물만의 투과성을 갖게 되므로 삼투질의 농도가 적은, 그러나 반대로 물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물의 분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체 내 물은 용매가 되어서 대부분의 세포막은 물에 대한 투과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혈장이나 간질의 농액 농도는 삼투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이렇게 물질의 이동함에 따라서 세포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삼투질의 농도란 어떤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의 몰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클로라이드, 즉 NaCl이 있습니다. NaCl처럼 물에서 나트륨과 혹은 염소로 나뉘어지는 용질은 용질의 몰수가 각각 2개이기 때문에 2배가 되고 또 여러 용질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질 입자의 몰수를 모두 합하면 그것이 삼투 농도가 됩니다. 그림 1-12를 설명하면 삼투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 삼투질이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하고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삼투질의 농도가 우리의 항상성의 조건인 300ml 오스몰 퍼 리터를 갖게 되면 이것을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고장에게 삼투질의 정상인 세포를 넣게 되면 세포 내에 물이 세포 밖 고장액 쪽으로 흐르게 되어서 세포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고 세포의 긴장성은 증가합니다. 즉, 슈링크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반대로 세포를 저장액에 넣게 되면 저장액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세포 밖은 용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물 분압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물은 세포 안쪽으로 향해 흘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는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포막에 문제가 있거나 세포의 노화 현상이나 세포막의 어떤 변형을 통해서 세포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세포는 이렇게 부피가 크게 증가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해 나중에 터져버리게 되죠. 비정상적인 적혈구와 세포들이 이와 같이 터지는 현상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투과성 용질이 삼투압이 똑같이 등장액의 용액과 같은 농도라면 세포가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등장액에서는 세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삼투질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의 긴장성에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삼투압을 통한 물 분압의 변화 그리고 물의 이동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해 물질 이동이 일어날 때 다시 경사도를 만들기 위해 능동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중 1차와 2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차 능동 이동의 특징은 바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 펌프가 있고 칼슘 펌프가 있고 그리고 수소이온의 펌프가 있습니다. 나트륨 펌프는 나트륨만 이동하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이동할 때 반대로 칼륨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펌프는 다른 말로 나트륨 칼륨 ATPage라고 불러줍니다. ATPage란 ATP를 소모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트륨 칼륨 ATPage라고 하며 모든 종류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3개의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동시에 2개의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농도 경사에 역행해서 운반을 하게 되며 이 펌프의 작동은 3대2의 비율로 세포 안에서 밖으로 양이온 하나가 더 운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이온이 3개 나가면 양이온이 2개 들어오는 세포막 전이가 형성되는 과정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하면서 물을 동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 조절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칼슘의 펌프가 있습니다. 칼슘의 펌프는 주로 근육이나 혹은 심장세포의 수축에 관여하게 됩니다. 칼슘은 아시다시피 세포가 있는 세포의 공간 안에 세포의 칼슘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칼슘의 저장고에서 칼슘이 나올 때는 이때는 이온 통로를 통해 칼슘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간 칼슘이 다시 저장고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이용한 칼슘의 펌프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세포 내에 칼슘의 농도가 증가했다가 다시 칼슘의 농도가 떨어질 때는 칼슘의 저장고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펌프의 작동을 통해 칼슘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펌프, 수소의 이동 가운데 수소의 펌프가 있습니다. 수소는 주로 위산이 분비되거나 콩팥에서 소변으로 산을 배출할 때, 즉 수소이온을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제거할 때 수소이온의 펌프가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트륨 펌프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으로 작동이 되며 3개의 이온이 밖으로 나가며 2개의 이온이 들어오면서 세포의 전기값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또한 세포의 볼륨을 조절하는 데 작용하고 그리고 이 나트륨 칼륨의 펌프는 세포 밖의 고농도의 나트륨을 유지하는 데 작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능동이동이지만 ATP를 이용하지 않는 능동이동을 2차 능동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상피세포에서 2차 능동이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동하려고 하는 물질은 바로 X입니다. X가 이동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X는 혼자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자, 보세요. 나트륨이 세포 밖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세포 안에 낮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농도 경사에 따라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나트륨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이 물을 동반하게 합니다. 나트륨과 함께 들어가는 물 안에 이 X가 녹아들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것은 X지만 X를 이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나트륨의 농도 경사입니다. 나트륨이 경사도가 많을수록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서 동반해서 X를 많이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경사도가 작다면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고 그에 반해 X도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즉, X가 혼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나트륨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나트륨의 농도 경사를 이용한 공동 운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상피세포 안에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낮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존재하는 나트륨을 지속적으로 나트륨 칼륨의 펌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버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가서 세포 안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면 나트륨의 농도의 차이를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 경사를 이용한 이 X라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이동이지만 ATP를 이용하지 않는 나트륨의 경사도를 이용한 2차 능동이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피세포에서 일하는 2차 능동이동은 콩팥에서 자세히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콩팥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 경사를 통한 공동 운반 혹은 반대로 막교환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2차 능동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향이동, 즉 함께 이동입니다. 나트륨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바로 물에 녹아들어 있는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있고 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2차 능동이동의 함께 이동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에 반해 반대로 작용하는 역방향의 이동이 있습니다. 나트륨이라는 양이온이 하나 들어오면 세포 안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양이온을 하나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칼슘의 능동이동이고 또 하나 수소이온의 능동이동이 되겠습니다. 역방향 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칼슘의 맞교환, 수소이온의 맞교환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막의 물질 이동을 통해서 관찰해 본 것은 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친수성의 물질이나 혹은 소수성이면서 분자량이 작아서 인지질층을 쉽게 통과하는 물질들이 있었다면 인지질이나 혹은 구형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 외에 나머지 분자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 분자의 이동입니다. 구형 단백질이나 인지질을 통해 이동할 수 없는 사이즈의 거대한 분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거나 나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첫 번째,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세포 내 이입이라고 합니다. 즉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해서 엔도, 세포 안으로 사이토시스, 이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포 내 이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덩어리 형태로 들어옵니다. 소포체를 형성해서 들어온 다음에 세포 안에서 효소작용을 통해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동 현상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ATP를 소비합니다. 그 ATP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식작용과 음작용이 있습니다. 식작용은 용해소체를 통해 완벽하게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특정 세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식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세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식작용의 대표적인 세포의 종류는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우리의 몸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나쁜 작용을 하는 세포나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탐식작용을 일으키는 백혈구가 가장 큰 예가 되겠고, 이 음작용은 용해 소체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아주 소소하게 지속적으로 세포 밖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음작용이 기본적으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 소체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이러한 음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용해소체의 작용을 쓰는 작용의 반대로 세포 밖으로 나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포 외 유출작용이라고 합니다. 세포 외 유출작용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특정 단백질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세포의 다른 세포에게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거나 혹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작용으로 분비작용에 필요한 그런 유출작용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작용을 우리가 세포 내 이입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 이입 과정을 통해서 크게 식작용과 음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둘의 공통점은 바로 이 용해소체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세포막이 적극적으로 변형을 해서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잡아서 세포 안쪽에 소포체 형태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포체의 형태를 만든다는 것. 세 번째, 소포체 형태로 들어온 물질이 에너지를 소비해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 다음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용해소체의 작용, 두 번째, 세포막의 변형, 그리고 소포체로 변화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TP를 소비해서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를 잡아서 없애주는 탐식작용의 세포와 또 하나는 소소하게 일어나는 용해소체의 기능인 음작용, 이 두 가지가 바로 세포 내 이입 과정에서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세포 밖으로의 유출은 세포가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작용으로 보통 리보솜에서 이러한 단백질은 합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포막 근처로 이동을 하죠.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소비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ATP를 소비합니다. ATP를 소비해서 세포막 근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근처로 가까이 간 이 형태는 바로 소포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포막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세포 바깥쪽으로 유출되는 과정을 통해 세포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포의 유출은 특별하게 세포가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이용해 이동을 하고 소포체 형태로 간 다음에 세포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 밖으로 유출할 때 특별히 흥분성 세포들, 즉 특별한 전기적인 신호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칼슘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세포들을 우리가 흥분성 세포라고 합니다. 이 흥분성 세포의 경우 세포 밖으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칼슘은 세포 밖의 유출 과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칼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흥분성 세포들이 바로 이 칼슘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밖으로 유출이 일어나는 현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질 이동의 모식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능동이동은
능동이동이 이동되는 물질의 이동 방향은 그 경사도를 거슬러 간다는 것. 또 하나 능동이동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1차 능동이동이 되겠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2차 능동이동, 즉 나트륨의 농도 경사도를 이용한 물질의 이동의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들어오는 물질은 대표적인 예로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이 있습니다. 맞교환의 형태로는 수소이온이 이동을 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능동이동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함께 이동하는 것이 보여질 때 중요한 건 나트륨이 주인이 아니라 함께 들어오는 아미노산과 포도당 혹은 맞교환을 통해 나가게 되는 수소이온이나 칼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들어온 나트륨은 다시 펌프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경사도를 향해 경사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물질들은 각각 다시 수동이동을 통해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물질 이동을 갖게 되고 이 수동이동은 평형을 이루게 된다면 다시 한번 능동이동을 통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